아, 자, 오늘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유럽의 미래, 제가 부제목을 짐승의 표를 향해 이렇게 붙였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할까? 참 한 번도 겪기 힘든, 사람이 한 번 살면서 한 번 겪기 힘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참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화폐 개혁이, 화폐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그것이 짐승의 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광고를 제가 이렇게 했죠. 이 설교를 듣지 않고는 미래를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그 징조,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부인하기 힘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바로미터로 알 수 있는,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아라. 저는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짐승의 표가 우리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길이다. 따라서 이 짐승의 표를 모르고, 미래를 논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안타까운 미래 예측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이 2020년에 바뀌거든요. 유럽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 유럽의 미래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확인할 것은요, 이겁니다. 그리스는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그리스가 채권 시장에 다시 복귀했다, 위기를 탈출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쇼입니다. 쇼예요. 그리스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거 참 중요한데요. 자, 왜 그리스가 회복할 수 없을 것인가?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는요, 중앙은행과 그리고 정부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쓰고요. 그리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긴밀히 결합해서 국가 살림을 꾸려가는 것인데요. 아시듯 EU는 유로화라는 것으로 통화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재정정책, 뭐 흑자재정이든 적자재정이든 이런 재정정책과 그 나라 안에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이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뭐 침체가 왔을 때, 호황이 왔을 때, 이런 것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는 재정정책은 그리스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은 그리스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EU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일괄적으로 EU 28개 국가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때려버려요. 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지금 EU 안에는 독일과 그리스란 나라가 같은 통화로 묶여 있어요. 유로화로. 그래서 같은 물건을 생산한다 했을 때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독일의 자동차도 뭐 100원이고 그리스의 자동차도 100원이에요. 근데 통화가 유로화로 묶여 있기 때문에 환율이 똑같아요. 환율이 똑같아요. 이 시장에 내놓으면 똑같은 환율로 물건이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 차는 좋아요. 그리스 차 안 좋아요. 안 사요, 그리스 거. 이처럼 그래서 독일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고 그리스는 계속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영원히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 유로화는 탄생부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존의 결말은 두 가지로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대로 붕괴할 것인가, 유로존이 이대로 붕괴할 것인가, 유럽이 다시 쪼개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재정 통합까지 이룬, 그러니까 유럽이 단일 국가가 되는 것이죠. 유로존 28개 국가가 단일 국가가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2020 유럽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 지금 유럽이 이걸로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래서 이런 위기, 2008년 서프라임 위기도 그래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또 하나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또 하나의 방법,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위기의 현재입니다. 2010년 5월 국가부도 위기 그리스 몰렸고요. 2010년 12월 아일랜드, 2011년 5월 포르투갈, 2013년 3월 키프로스. 이들이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자금 지원받았고요. 스페인도 2012년 7월 은행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구제금융 자금 지원받았어요. 그리스는 지금 몇 차례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는지 셈하기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그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유럽의 위기의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상당수의 중요 국가들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다. 그것을 겨우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잘 사는 나라들까지 그 위기가 전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특별히 키프로스를 좀 볼까요? 키프로스 사태라고 아십니까? 이게 어떤 사태냐면 은행에 예금한 돈 중에 10만 유로 이상을 예금해 놓으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40%를 과세를 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키프로스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40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가겠다.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근데 실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뜬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 키프로스에 러시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더 본격적으로 은행이 안전하지 않구나. 이 현금이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에 대해 자각이 들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곽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서브프라임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만들어진 위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글로도 그리고 강의로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이후에 시작된 위기입니다. 즉 유럽의 위기 역시 만들어진 얘기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2009년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유럽이 2020년에 어떤 나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지 움직임과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가상화폐는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저와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스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 파산하면 연쇄적으로 이 그리스에 몰려있는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리스 무너지면 연달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시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유럽은 붕괴됩니다. 이유는 붕괴돼요. 그런데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 유럽 위기를 극복하려는 해결책, 아젠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중요해요. 2020년 유럽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유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이걸로 찾았습니다. 바로 디지털 아젠다, 디지털 단일 시장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아젠다가 뭐냐? 이유는 디지털 단일 시장 완성, 그리고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을 디지털 아젠다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디지털 단일 시장이 뭐냐? 이게 뭐냐? 28개국의 EU 국가가 디지털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EU라는 시장이 디지털로 하나로 묶인다. 시장이 하나로 묶인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법제도 정비도 작업하고 있고요.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도 하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 확산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현대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단위 시장, EU의 디지털 단위 시장의 추진 과정을 보면요. 지금 불현듯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2017년인가요? 2017년이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0년 5월, 이유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인 유럽 2020을 채택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핵심 과제가 바로 디지털 아젠다인데, 이게 7개 하위 실행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단위 시장. 둘째,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셋째, R&D 투자. 넷째, 상호 호환성 및 표준 구축. 참고로 상호 호환성 및 표준 구축은 지금 블록체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신뢰 및 보안 강화. 여섯 번째, 디지털 교육 활성화. 일곱 번째, ICT 활용 확대.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눠져서 이 7개 분야는 또 밑에 세부 사항으로 지금 101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72개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개 과제는요, 30개 과제가 솔직히 2015년까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어서 2015년 5월 EU 집행위가 그 지지부진한 거를 보고는요, 2015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단위시장 전략을 본격 추진하려고 디지털 단위시장 완성에 필요한 3개 분야의 16개 추진 과제, 그것을 2016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늦어도 2020년 이전까지는 모두 다 완료를 해서 2020년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시행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EU는 2020년에 이들의 실행 방침 중에는요, 혹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에 보니까 혹 미흡하더라도 2020년에는 무조건 EU 디지털 단일 시장을 시작하겠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이니까 3년 후에는 EU는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단위 시장의 시대가 열어진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장을 출발시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됐나요? 블록체인 타고온 짐승의 표, 그 강의 들으셨죠? 들으신 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는 거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블록체인, 그것이 암호화 화폐다. 암호화되어 있는 화폐다. 그리고 1671년인가요? 거기서 체코 성경에서 나온 자나메니, 표가 그 자나메니인데요. 그것을 지금 번역하면 암호화되어 있는 혹은 디바이스 혹은 화폐, 이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블록체인이 짐승표로 바뀌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증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을 열려고 하는데요.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을 여는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2020년에 EU는 블록체인, 즉 짐승의 표 시스템을 가져오는, 정확하게 짐승의 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그 자체, 어쩌면 짐승의 표 자체라고도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 단일 국가? 예,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EU가 본격적인 짐승의 표 시스템을 가동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물론 그렇다고 짐승의 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바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다 심어서 환란이 바로 이 땅에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언제 그럴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것은 언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니까 언제 세상이 끝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것은 전어를 아무리 구워서 며느리가 와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래가 지금 현재 짐승의 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왜 말씀드려요?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정코 제가 설교를 만들지 않았다, 어디서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함축되어 있어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명 짐승의 표로 바뀌어요. 그러나 저는 신이 아니기에 그것이 언제 본격으로 그 짐승의 표로 탈바꿈할지 저는 몰라요. 그게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하지만 세상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로 이미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로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상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대로 바뀌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끊임없이 추적해야지만 이율배반적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동시에 짐승의 표가 언제 바뀔지 언제 우리의 삶에 불현듯 들이닥칠지를 안타깝게도 이율배반적이게도 여러분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그 시대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로요. 모든 글로벌 은행들이 다 돌았어요. R3CEV라고 제가 블록체인 타본 짐승의 표에서 강의해드렸죠. 여기에 지금 그 유럽의 중앙은행들, 주요 은행들,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서로 표준화했어요. 기술을 표준화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요, EEA 기업 동맹이라고 했어요. 이더리움 기업 동맹인데 발음이 참 안 돼요. 어려워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 기업 동맹 EEA 거기에 이미 기업들은 뭉쳤어요. 역시 블록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글로벌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폐보다 낫다. 지금 현재 쓰는 화폐보다 좋은 화폐다. 여러분 우리는 빌 게이츠를 알고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것은 여러분 2020년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으로 묶이면 이들이 뭘로 거래하겠어요?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뭐냐? 하나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화폐가 발행되는 가상화폐가 발행되는 그래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0년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으로 돼서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EU는 서로 가상화폐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상화폐로 주고받는 시대가 돼야지만 지금 현재 유로화의 폐단, 유로화의 단점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EU는 가상화폐를 돌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이 유로화로 갖고는요. 절대로 유럽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가상화폐를 쓰지 않으려면 유럽이란 나라가 재정통화까지 단일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28개 국가에 지금 한 나라의 정치권도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막 서로 이렇게 양편으로 갈려서 싸우고 그러는데 이 작은 나라 땅덩이도 5천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 땅덩이도 그런데 28개의 국가의 나라가 하나로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쉬웠으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벌써 단일 정치까지 다 묶어버리는 재정까지 다 통합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겠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게 바로 디지털 단위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묶이면 EU가 이제 2020년에 디지털 단위 시장을 시작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다 뭉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나라인 하나의 유럽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 2020년에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이 된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EU가 본격적인 짐승의표 시스템을 구동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나온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은,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서 볼, 그리고 이런 미래가 올 때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으로 묶인다면, EU가 그렇게 묶인다면,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EU가 2020년에 디지털 단위 시장으로 묶이기 때문에 한국도 EU에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디지털에 대한 관심도를 크게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 은행, 전 세계 기업들이 블록체인으로 돌고 있어요. 즉 2020년 EU가 디지털 단위 시장을 출범시키면 이제 그거에 맞게 전 세계가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어서 디지털로 거래하는,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모든 아날로그가 다 디지털로 바뀌는, 즉 EU만 디지털로 묶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모든 나라가 디지털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상화폐를 바라본다면 이게 당장 여러분의 미래를,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지금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단위 시장으로 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폐의 대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가 격변된 후의 세상이, 그 이후의 세상이 이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모르고, 화폐가 변하는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쨌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주인은 안타깝게도 돈이에요. 일만 하기 뿐이죠. 근데 돈이에요. 물론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뿐인데요. 거두절미하고 화폐의 대격변은 뭐냐? 화폐가 변하는 화폐가 변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요. 화폐가 변한다는 것은 뭐냐? 시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폐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처음에 물물 교환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이 금속 화폐가 나왔고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1달러를 1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가져오면 35달러를 주겠다라고 해서 근본이제 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다가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왔는데요. 달러를 기축통으로 쓰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 전쟁, 그리고 무역 적자 일어나는 이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야, 이상해. 니네 너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데 과연 금과 달러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1971년에 드골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 그러죠. 야, 우리 맡겨놓은 금 내놔. 달러 줄게. 그때 닉슨이 얘기를 합니다. 잘 쓰는 표현 있죠? BJR을 선언합니다. 배짜라. 돈 없어. 안 바꿔줘. 그때부터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화폐는 금에서 이탈한 신용화폐,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신용, 혹은 각 나라의 신용의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는 신용화폐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더 이상 신용을 팽창시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빚인데요. 전 세계 빚 현황인데요. 빨간 것이 위험수입니다. 위험수위. 미국 보세요.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기축통화라는 미국을 보세요.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중국 보세요. 빨간색이에요. 일본 보세요. 빨간색이에요. 유럽 보세요. 빨간색이에요. 지금 주요 국가들이 모두 다 이런 빨간색이에요. 위험수위에 목에까지 찼어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갚아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몰아갔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을 열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왜 71년에 금과 달러가 분리되면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서 전 세계를 빚더미로 만들었나? 바로 그것은 신용화폐 시대를 붕괴시키고 이어서 디지털 화폐 시장, 디지털 화폐를 쓰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라는 경제 교과할 수 없는 희한한 경제 살리기로 돈을 막 미친 듯이 쏟아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까지 막 빚이 오염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양적 완화로 경제를 살리든가요? 양적 완화는 한 번도 경제를 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없는 경제 부양 정책이거든요. 양적 완화는. 그래서 비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양적 완화의 목적은 뭐냐? 전 세계를 빚더미로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산 거품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빚내게 하고 그 빚은 어떻게 내냐? 신용 창출 기능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건데요. 이 연준이 만든 거거든요. 지불준비금 유예제도다. 이게 연준이 만든 거예요. 연준은 또 아시겠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거든요. 개인 사기업들입니다. 일반 개인 사기업들이 전 세계 지불준비금 유예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한 10%를 지불준비금이라고 해서 놔두고 9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출을 일으켜야만 은행은 성장합니다. 은행은 여러분 돈으로 앉아서 눈먼 돈으로 눈먼 돈 버는 겁니다. 이게 지불준비금 유예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연준이 만들었는데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고 사금융이에요. 사금융. 개인 사금융이에요. 연준은 6개의 주요 미국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 6개 글로벌 은행들이 뭉쳐서 만든 게 연준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 연준이 했죠. 개인 사금융들이 한 거예요. 그걸로 빚을 억수로 많이 쏟아냈어요. 결국 그 열매는 전 세계인들이 빚에 허덕이는 말씀드렸죠. 채권자는 없어요. 전 세계 채권자는 없고 채무자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 채무는 없는 돈이에요. 허공에서 만들어진 빚이에요.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없는 거예요. 채무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사기꾼은요. 조이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단계 사기꾼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사기꾼은 피 빨아먹는 사람들은 은행이에요. 은행. 한국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걔네가 여러분 지상 최고의 사기꾼들이 한국에서 제일 여러분들 등치는 애들이 바로 걔네들이에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100만 원을 여러분이 100만 원을 힘들게 번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요. 그럼 거기서 10만 원만 여러분에게 돌려주고요. 돌려주려고 갖고 있고요. 9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한다니까요. 무슨 권리로 지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 돈인데. 여러분 피 같은 돈인데 은행이 무슨 권한으로 그 짓을 해요. 그걸 국가가 하게 해줬어요. 국가가 그걸 인정해줬어요. 돈놀이 하는 것을. 아우, 초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 넣는데 90만 원을 뛰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 찾으려면 그 돈 뭘로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금 받는 걸로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장사가 어딨어? 이런 사기가 어딨어요? 이건 조이팔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은행이. 지상 최대 사기꾼들은 은행이에요. 제일 큰 사기꾼은 연준이고, 그 뒤에 바티칸이 있고. 왜 바티칸이 있어요? 연준에서 나오는 수익의 40%를, 이자의 40%를 바티칸에게 줘요. 왜 주는지 몰라요. 근데 바티칸으로 가요. 아, 웃기는 골 때리는 세상이에요, 진짜. 알면 알수록 참 골 때리는 세상이에요. 이걸 깨어있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 음모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 수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이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책 한 1000권 이상 읽으면요. 알 수 있어요. 잘난 체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화폐의 대격변이 오고 있다. 화폐의 대격변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신용화폐가 아까도 봤듯 이렇게 많은 빚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빚을 다 갚으면 신용화폐는 또 끝나요,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화폐의 기능은 빚을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그래야 신용화폐의 기능으로서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빚을 다 갚아버리면 신용화폐가 더 이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신용화폐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억수로 많이 돼도 신용화폐는 끝나고 빚을 줄여도 신용화폐는 끝나고 결국 신용화폐는 언젠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너무 목에 찰 때까지 차서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본위제를 만들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어떤 달러를 또 금에 연동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 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통돼야 되는데 도대체 또 어떤 화폐가 지금 금과 연동해서 유통될 것인가? 달러는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몇십 년 동안 뿌려놨기 때문에 달러가 기술통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굴러가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위안화를 이제 근본위주 해가지고 위안화를 쓰려면 위안화가 전 세계에 많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급속하게 전 세계에 화폐가 많이 풀려 있어요. 화폐가 전 세계에 많이 풀려 있어야 그 화폐를 기준으로 야 이거 금을 연동해가지고 이 근본이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풀려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유로화를 쓸 수도 없고 위안화도 지금 위험하고 빚 봐요. 유로화도 빚 봐요.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달러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건데 엔화 빚 봐요. 주요 은행들이 있어요. IMF에 SDR이 편입되어 있는 뭐 유로화, 엔화, 뭐 달러, 위안화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의 화폐 위안화도 안 되고 유로화도 안 되고 엔화도 안 되고 달러도 안 되고 지금 어떤 나라의 화폐도 금으로 연동해서 기술통화를 쓸 수 있는 그 길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근본이제를 한다 해도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화폐를 선택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요. 참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전 세계 화폐로 쓰이는 화폐가 있어요. 전 세계 국경이 없이 여기저기 막 쓰이는 화폐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는 이미 국경이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지금 쓰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필리핀 이민자가 미국에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화폐를 달러로 송금 안 하고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어요. 수수료 싸고요. 시간 빠르고요. 은행 없어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향후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는 바로 이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주 높아요. 어쨌든 이런 화폐의 대격변이 오고 있습니다. 화폐의 대격변이 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가 2020년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면 디지털 단위 국가로 바뀌면 전 세계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때 사용될 화폐는 바로 가상화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는 바로 이 베리칩, 짐승의 표를 이용한 결제 매매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요즘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심는, 베리칩을 심는 그런 뉴스를 공공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돌풍 일으키고 있죠. 핸드폰 결제, 핀테크, 블록체인, 비트코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지금 뉴스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목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베리치, 짐승의 표를 모든 인류에게 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이 짐승의 표를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진화돼 갈 것이니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바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여서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그 소식 거기에 더욱더 민감하여서 부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블 녹음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한번 짐승의 표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가능성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나님 강의했습니다. 부디 이 강의를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잘 귀 깊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